요번에 7.7 규모 지진 발생했던 이 지진 이벤트가 원폭 334개가 동시에 폭발한 규모라고 해요. 이게 도시에서 발생하게 되면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재앙입니다. 지금 1만 명 넘을 가능성이 70%다. 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쪽에 지진 위험이 있나 조사를 많이 가거든요. 결론적으로 방콕에는 지진 위험이 없다라고 결론을 냈었어요. 내진성 성능을 갖고 있는 건축물 개념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멀리 1000km 밖에서부터 내려와서 진동이 영향을 줘갖고 건물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미얀마의 속도가 가지고. 예. 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미얀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진과 지진 해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이호준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이게 지난 28일이죠. 그 미얀마의 제2의 도시 만달레이 부근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을 했는데, 이 7.7이면 이게 엄청난 규모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일까요? 네. 말씀을 엄청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말로만 이렇게 했는데. 공감이 가는 얘기지만 과연 그게 어느 정도 크기냐 네.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네네. 실제적으로 7.7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도시에서 발생하게 되면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재앙입니다. 그 정도 큰 피해를 유발하게 되는데 흔히들 많이 이제 비교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해요. 과거 지진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또 하나는 에너지가 얼마냐. 미국의 지질조사국이 있습니다. 아주 요번에 흥미로운 발표를 했는데 요번에 7.7 규모 지진 발생했던 이 지진 이벤트가 원폭 334개가 동시에 폭발한 규모라고 해요. 보통 히로시마 원폭의 몇 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예 이번에는 원자 폭탄 300개 넘는 폭탄이 동시에 터진 정도의 규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원폭을 안 맞아봤으니까. 그래서 또 하나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면 한국에서 지금 지진을 겪었던 분들 최근에 겪었던 게 규모 5.8입니다. 최근에요? 예. 포항에서 경주에 있잖아요. 5.8입니다. 7.7이면 규모가 약 2 정도 큰 거잖아요. 에너지가 1000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었던 그 지진의 에너지가 1000배라는 거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땅이 흔들리는 속도가 딱 둘이 똑같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 포항 지진 같은 경우에 1kg짜리 쇳덩어리를 나를 딱 그 속도로 때리는 거예요. 이거 대비 이 지진은 1톤이 때리는 겁니다. 그냥 죽는 거네요. 거의 대도시에 이게 지금 양곤에 벗어나서 발생해서 괜찮은 거지 대도시에서 발생한다 그러면 끔찍하네, 끔찍해요. 엄청난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겠죠. 이야, 진짜 너무 엄청난 최악의 재앙일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건 보통 우리가 진앙 위치라고 해서 진앙 위치가 땅 위에서 딱 위치를 볼 적에 만달레이라고 하잖아요. 네, 만달리. 진원이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땅 깊이 어느 정도 깊이에서 땅이 깨졌습니까라는 그 진원 깊이가 지표면에 아주 가까워요. 진동이 훨씬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또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사망자 발표되는 게 지금 현지에서 나오는 게 아주 굉장히 조금씩 서서히 발표되는데 어제 보니까 3,000명을 넘는 것 같아요. 3,000명을 넘는. 근데 예상하건대 미국에서 예상하건대 지금 1만 명 넘을 가능성이 70%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최악의 피해는 최악의. 야, 지금 이렇게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우선 그 당시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저희 또 관련 뉴스 영상 있습니다. 함께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진은 미얀마 중부 인구 밀집 지역인 만달레이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원은 사가잉 단층, 미얀마 국토를 남북으로 1200km 이상 가로지르는 거대한 활성 단층대입니다. 북쪽 유라시아판과 서쪽 인도판이 충돌하며 지각이 수백 킬로미터나 쪼개진 건데 한 번 지진이 나면 그 피해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사가잉 단층에서는 지금까지 규모 7 이상 강진이 6차례나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진 피해를 키운 건 진원의 깊이였습니다. 땅 아래로 70km 이내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가 큰데 특히 진원이 지표면과 가까워질수록 충격이 더 커집니다. 이번 지진의 진원 깊이는 10km. 고스란히 땅 위로 전달된 지진파는 파장이 길어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저주파 에너지를 따라 태국 방콕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저주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층 건물들을 쉴 새 없이 흔들었습니다. 저주파 에너지에 반응하게 되는 큰 고층 건물만이 반응을 해서 지진 피해가 커지게 된 거고요. 그에 반해서 저층 건물은 거의 반응하지 않아서 피해가 없었던 거죠. 이런 지질학적 요인 외에도 높은 인구 밀도, 미비한 내진 설계 등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김진입니다. 네,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아, 진짜 네. 보니까 그동안 이게 사가이 단층에서 네. 규모 7 이상 강진이 6차례 발생했다고 하니까 이곳이 네. 꽤 자주 이렇게 발생하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예, 실제 지난 100년 동안 네. 지금 규모 7 넘는 지진 6번 이상 있었고 1912년 7.9가 한 번 있었어요. 7.9. 예,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거죠. 예. 예, 그런 지진이 있었고 앞서서 화면 보셨겠지만 이곳에 지금 지나가는 단층이요. 조각조각 붙어 있는 되게 지각이 다양한. 네. 많지 않습니까? 네. 그 경계가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진 발생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네. 네, 확률이 있는데, 근데 저 약간 영상 보니까 네. 그 저층 건물과 고층 건물에 뭐 이렇게 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이것도 어떤 건가요? 서서히 말씀 나누시겠지만 요번에 굉장히 특이한 게 멀리 태국에서 고층 건물이 많이 흔들렸고 피해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여기서 하나 조금 이거 어찌 보면은 지진에 따른 물리라고 해야 될까요? 어려운 개념이지만 간단하고 쉽게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지진 발생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낮은 건물과 높은 건물 어디가 위험할까요? 높은 건물이 위험하지 않아요? 낮은 그렇게 건물. 생각하시죠. 아, 낮은 건물입니까? 네.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네. 지진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고주파 성분이 많아요. 아, 그리고 큰 지진일수록 저주파 성분이 강합니다. 아까 그 얘기했던 쪽이죠. 네네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고주파 성분이 강하다 보니까 이 빨리 떨리는 고주파 성분이 건물을 때리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또 조금 어려운 개념 들어가면 공진이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해가 왔다 갔다 할 적에 같은 주기로 밀어주면 근해가 더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똑같은 개념으로 이 건물이 갖고 있는 공진 주기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낮은 건물일수록 주파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0.1초마다 1층씩이 높아져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약 0.1초에서 0.2초의 고주파 성분에 반응을 해서 더 많이 흔들립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20층이 되면은 2초 주기의 건물이 흔들리겠죠. 네. 그렇게 되는데 요번에 조금 전에 태국에서 높은 건물이 넘어졌다고 그렇죠. 했습니다. 네. 이걸 설명드리자면은 일단 규모 7.7이기 때문에 저주파 성분과 고주파 성분이 그 안에 같이 들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1000km 밑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전파돼서. 네. 이때는 저주파 성분이 전달돼서 오는 게 힘이 강해요. 죽지 않고 살아나와서 예. 태국에 있는 높은 건물에 가서 공진을 일으켰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예. 또 이렇게 또 말로 설명해 주시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이 그 사가이 단층 이쪽이 네. 그 뭐라 그럴까요? 판의 경계일 텐데 네.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이 또 만나는 곳이고 네네. 그 인도판과 또 순다판, 순다판. 버마판 사이에 네. 야, 이번에 알아 충돌지대라고요. 예. 이게 엄청 복잡하네요, 진짜. 지진이라는 게 발생 원리가 다시 설명하면 지금 판이라는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네. 지구 지각이 안반으로 돼 있거든요. 그게 조각조각 나 있는데 그 조각 하나하나를 다 판이라고 그래요. 근데 둘이 딱 만나는 접점이 있습니다. 그 네. 경계면이거든요. 이 경계면이 아까 보셨던 판과 판 사이의 그 단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경계가 부딪히다 보면은 함몰되기도 하고 충돌되고 올라가기도 하고 막 마찰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 발생하는 게 지진인데 지금 요번 진앙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지구 스케일에 굉장히 큰 유라시아판 크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인도판 네. 두 개가 만나는 경계가 붙어 있고요. 그 사이에 왼쪽에 버마판, 순다판이라는 게 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서로 뭐 북으로 움직이고 북동쪽으로 움직이고 예. 또 오른쪽에 그러니까 버마판이 북동쪽으로 올라가는 사이에 네. 순다판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네. 그 사이에서 수평 방향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평 방향의 이동에 따라서 지진이 이번에 발생한 거예요. 야, 전 저 지도 보면은 저 해외 여행 가는 그 동남아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저 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판 경계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예. 지구상에서 그 판 경계가 가장 많이 있는 나라가 사실 일본이기 때문에 지진이 많은 겁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네. 네 개 판 동시에 지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경계가 그렇게 많다는 거는 그쪽에서 뭐 마찰이 일어나고 응력이 생기고 네. 거기서 폭발이 일어나고 그게 전부 지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쪽 지역에서 미얀마라는 곳 자체가 지금 지진이 위험하다고 알려진 곳이죠. 그렇죠. 사회가 그걸 안 받아서 그에 대해서 준비를 좀 미흡하게 했던 뿐입니다. 아니 궁금한 게 그 유라시아파는 영구적으로 내려오기만 하고 이렇게 인도파는 네. 영구적으로 올라가기만 한다. 네. 이런 거 아닙니까? 네네. 아니요 그 판의 그 이동도 이렇게 좀 뭔가 막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지진이 많이 나는 곳은 뭔가 그 영원히 계속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질문하셨습니다. 아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무 이게 네. 판이 많아가지고. 네. 네. 이 판이 서로 부딪히고 멀어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지구 스케일의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판 운동이 시작된 처음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세요? 언제쯤일까요? 30억 년 전입니다. 네. 30억 년 전부터 네. 판과 판 사이에 나름대로의 자연의 질서를 맞춰가지고 충돌이 일어나면 폭발한 게 지진이 나는 거고 그렇죠. 또 아니면 또 충돌이 일어나고 그걸 네. 반복해 오기 때문에 그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끔 변하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기록 찾아보니까 4,700만 년 전에 태평양판의 방향이 조금 전환됐다고 해요. 그런 것도 역시 지각운동에 따라 전환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30억 년, 4,700만 년, 사람 나이가 일생 길어야 100년이거든요. 예. 그 길이에 비하면 거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는 영원히 계속된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긴 시간 스케일을 본다 그러면 그것도 변동은 일어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네. 일생을 산다. 그 사이에 변동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는 그 1839년에 그 아바 지진이라고 더 큰 지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때 규모가 뭐 8.1. 사실은 1800년대라 그러면은 관측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추정컨대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규모 8.1이 있었고 실제 그 벵갈만 쪽으로 지진의 피해도 있었어요. 지진의 피해도 있었고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규모 8의 지진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일본에서 지금 9.0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일본이 지진 위험한 만큼 이쪽 지대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다. 위험하다. 예. 예. 이걸 의미하는 거죠. 예, 또 특히 이번 지진에 그 눈에 띄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네. 1,000km나 떨어진 그 태국 방콕의 고층 건물이 네. 예, 무너져 버렸습니다. 네. 네. 관련 뉴스 영상 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중이던 고층 건물이 흔들리는가 싶더니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주변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황급히 대피합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노동자 등 최소 80여 명이 매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에서 발생한 강력한 지진의 여파가 1000km 넘게 떨어진 태국 방콕까지 미친 겁니다. 수십 층 높이의 고층 건물이 금세라도 쓰러질 듯 휘청거리고 호텔 옥상의 수영장물은 밖으로 흘러 넘칩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여러 시간이 지났지만 여진에 대한 우려로 시민들은 여전히 건물 밖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희 KBS 지국 사무실이 있는 건물은 임시 폐쇄됐습니다. 현지 시각 오늘 오후 12시 50분쯤 규모 7.7의 강진이 미얀마 중부 만달레이를 강타했습니다. 건물들은 대부분 무너져 내렸고 대피하는 시민들로 도심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천장 구조물이 떨어진 공항 건물, 시민들은 활주로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인명피해는 집계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 미얀마 군정은 지진 피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사회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네, 이렇게 이런 사례가 흔히 있는 일인가 싶긴 한데요. 장주기 지진동의 개념이 뭐고 유사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규모가 7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저주파 성분, 그러니까 긴 시간 흔들리는 주기를 갖고 있는 그런 진동이 많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장주기 진동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뭐냐? 먼 거리를 몇 번 운동만 하면 그냥 바로 전파돼서 갑니다. 짧은 거는 몇 번 운동해도 멀리 못 가기 때문에 죽어버릴 가능성이 많은데 네. 1000km 이상 밑으로 지금 내려와서 네. 그 장주기파가 전달된 거죠. 그게 지금 태국에 있는 높은 건물들에 전부 영향을 준 거예요. 공진을 일으킨 거죠. 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뭐 지금 건물 위에서 요번에 굉장히 극적으로 보였지 않습니까? 물이 막 네. 수영장이에요. 사실은 그게 뭔가 궁금해하실 텐데 사실 싱가포르에 굉장히 유명한 그 타워 위에 있는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요즘에 어찌 보면 건축이 하나의 문화가 돼가지고 고급 건물의 고층에다가 수영장을 많이 설치를 해요. 건물이 흔들리다 보면은 밑에 층보다는 상층부가 진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 풀이 깨지면서 물이 다 바깥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렇게 되는 진동이 있는데 네. 또 유일하게 한 건물 지금 건설 중인 건물 하나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원인에 대해서 지금 또 굉장히 분석이 들어갔고 복잡하게 돼 있는데 네. 그 역시도 일단 첫 번째 원인은 장주기파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많이 흔들렸고 그 건물 미완성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건설 중이니까 그 건물이 붕괴가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진짜 영화 같은 일.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하나 교훈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 예. 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이제 그쪽에 지진 위험이 있나 조사를 많이 가거든요. 예. 결론적으로 방콕에는 지진 위험이 없다라고 결론을 냈었어요. 왜냐? 직접 거기 진앙을 두고 있는 지진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멀리 1000km 밖에서부터 내려와서 진동이 영향을 줘갖고 건물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미얀마의 속도가 가지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콕 그렇게 가면은 내진성 성능을 갖고 있는 건축물 개념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개념 자체가 예. 뭐 사실 일본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미흡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또 더더욱 특이한 거는 태국 방콕 쪽에 지금 그 무량판 구조라는 게 있어요. 무량판 한국에서 얼마 전에 아파트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됐던 겁니다. 네. 무량판 말이 좀 어려운데 량이 대들보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있으면 기둥이 있고 기둥과 기둥 사이를 가로로 딱 연결하는 하나의 구조. 네. 약간 대들보처럼. 네, 네. 대들보가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기둥 위에다가 슬라브를 바로 얹어 놓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왜 지진에 위험하냐면 지진이라는 게 사실은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수평 방향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는 얘기는 기둥이 버티더라도 옆방향으로 버틸 수 있는 무언가 지지대가 없으면 넘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이번에 무너진 건물이 무량판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되는 거고 예. 더더욱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장주기파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 방콕의 지반을 보게 되면은 우리 어려운 말로 충적층이라고 그래요. 아주 진흙, 굉장히 섬세한 흙들이 지반을 이루고 있거든요. 네네. 연약한 지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곳에 지진이 오게 되면은 진동은 더 길어져요. 아, 그렇겠죠. 그리고 진동 더 커지고 아. 그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다양한 지금 원인을 두고 그 무너진 원인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콕이 뭐 지진의 안전지대는 확실히 아닐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면은 먼 곳에서 불난 게 우리 집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진이 무서운 부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런 불확실한 부분들 예.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예. 정말 당혹스러웠겠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분들한테는 부분이. 그 정도로 건물이 흔들리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방콕으로서는 일단 지진이라는 게 발생하는 주기가 뭐 100년, 수천 년 단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미얀마에 또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아까 그 단층 구조를 보면 남북 방향으로 쫙 갈라져 있잖아요. 네. 위에서 터지게 되면 그 트랙을 따라서 에너지가 그대로 전파되는 거예요. 그게 향하는 곳이 태국이고 방콕입니다. 또 집안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을까. 예. 앞으로 방콕은 그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재해에 대한 대책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굉장히 얘기죠. 심각한 재난 예. 위기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또 위기 네. 이런 하나의 이슈가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궁금한 게 또 미얀마 지진으로 인해서 장주기 진동이 이렇게 네. 잦은 일본에까지 영향이 미치진 않을까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일본 네.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한국이 있죠. 한국이. 만약에 미쳤다 그러면은 한국에도 진동이 왔었을 겁니다. 네. 물론 지진계에 잡혔긴 했을 거예요. 그 진동이. 그렇지만 사람이 느낄 정도는 아니고 또 하나 일본은 더 멀리 있기 때문에 영향이 적은데 지금 아마 질문하신 거에 우려가 되는 분들이 뭐냐면 네. 단층에서 하나가 딱 지진 터져갖고 옆에 있는 단층에다가 또 압력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또 그 응력 때문에 쌓인 응력이 그 자극에 의해서 또 지진이 또 터질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전달이 돼서 네. 일본에 있는 단층을 또 또 움직일 건드리면 수, 와, 이거 근데 되게 심각하네요. 거기까지는 안 네. 간 거죠. 아, 다행히도. 네, 그 정도의 보지는 거리는 또 너무나도 멀기 때문에 네. 있다. 그 이제 만달레이 뭐 저 멀리 있는 그쪽의 일만이 아니라 이게 네. 어떻게 나비 효과가 돼서 우리나라에도 그럴 수 영향을 있는 미칠 수 겁니다. 있는 게 남의 일이 아닌 거네요, 전혀. 네. 가까운 일본에서 지금 예상되는 지진 뭐 곧 말씀 나오겠지만은 규모가 9.1이거든요. 그게 어디냐면은 그 큐슈 쪽이니까 일본 남서쪽이에요. 부산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진동 영향이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지난 31일 일본 내각부 중앙방재회의에서 아주 섬뜩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네네. 그 난카이 해곡 대지진 이후 네.
향후 이게 30년 이내 발생할 확률이 80% 정도로 예상되는데 네. 이로 인한 사망자가 최악의 경우 29만 8천 명에 달한다고 추정을 네. 했습니다. 야, 이런 추정치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29만 8천 명, 30만 명. 네. 실제 이 사망자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계략적으로 우리가 이것도 그냥 함수로 만들거든요. 네.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이 왔을 때 그 에너지에 따르면 여기 건축물 내진 설계 구조라든가 뭐 방화 구조라든가 를 봤을 적에 인명 피해가 몇 %가 된다라는 걸 보고 추정하는 값이에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지금 이 난카이 쪽에 해곡에서 대지진이 발생한다. 이 지진 규모가 예상컨대 최대 9.1입니다. 9.1. 예. 당시에 지금 이제 어마어마한 지금 발표를 했다고 하셨는데 예. 저도 놀랐던 건 뭐냐면은 일본 내각부가 처음 발표했을 적에 이론적으로 통계적으로 지진이라는 건 사실 이론으로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통계가 대부분이거든요. 네네. 통계상으로 이 지진의 9.1의 지진 발생 확률 0이라고 그랬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지금 발표 보시게 되면은 향후 30년 동안 80%가 80%. 발생을 한다. 0에서 80%. 예. 이게 어디서 나왔을 거예요? 이제 추측이 되는 거죠. 네. 그의 영향이 어디서 나왔냐면은요. 동일본 지진 기억하실 거예요. 역시 지진. 예, 네. 규모가 9.0입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 내에서 이 지역에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땅이 이만큼 깨집니다라고 하는 관리 구역이 있어요. 아무리 커도 그 구역 내에서만 지진이 발생합니다. 규모가 그 안에서만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9.1 그러면은 당시에 일본 내각부가 추정하건데 동북 지방에서 발생 가능한 그 구역 4개가 동시에 운동한 거예요. 그게 9.1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 갖고 있는 통계 이거 믿을 만한 게 못 돼. 왜냐하면 더 긴 시간을 두고 통계를 잡게 되면은 지진 규모가 더 커지는 거죠. 우리는 그 사이에 사람의 일생 기준으로 짧은 것만 본 거예요. 네, 최대 뭐 100, 네네. 100년. 100년은 알겠지만 몇 천 년 보겠지만 네네. 몇 천 년이 아니고 몇만 년 단위의 지진이 있거든요. 예. 그걸 생각해 보건데 동북 지방에서 그 불레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태평양의 활단층을 따라 쭉 남서쪽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만나는 곳이 바로 남서 해안입니다. 예전에는 그것도 3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예. 동경이 하나가 있었고 그 옆에 동경 옆에 일본에서 부르는 동해 도카이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옆에 동남해 도난카이가 있고 난카이가 있고 이 3개가 동시에 터진다라는 가정하에 규모 9.1이 나오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해서. 예, 그렇게 됐을 적에 사망자가 29만 명이고 네. 뭐 건물 무너지는 숫자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거 터지게 되면 경제 손실이 아, 또 그만 얘기해. 좀 예, 예. 좀 예. 상상하기도 힘드네요, 진짜. 예, 그동안 상상 못했던 그런 이벤트가 터지게 되는 거죠. 네. 아니, 일본에서 타이완까지 길게 이른 섬들을 그 류구 열도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서도 큰 지진이 나면 네.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해안에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위원님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아까 뭐 여기 일본 중앙방재회의에서는 뭐 이렇게 80% 이렇게 네, 얘기할 네, 네. 정도인데 예. 위원님은 또 어떻게 또 그곳에다 80%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난카이 해역에는 사람이 많이 살거든요. 그런 수치를 내는데 네. 류구 열도는 사실은 그냥 바다예요. 섬이 있긴 하지만. 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제 네. 제주 동일본부터 시작해서 난카이 네. 그다음에 류구 열도가 한 단층 내에 연결된 겁니다. 그렇죠. 라인에 따요. 예. 네. 같은 확률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바닷속이니까 지진 해일이 일어나겠죠. 아, 쓰나미. 예. 그 쓰나미 영향이 예. 우선은 거기서 직접적인 영향은 태평양 쪽으로 다 빠질 거예요. 근데 류구 열도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은 거기가 그 바닷속의 절벽이거든요. 네. 어느 위치에선가 발생할 경우에는 쓰나미가 한국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남해 특이하게는 중국 쪽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거예요. 중국도. 예, 상해까지 전부 물에 잠기는. 상해까지. 예.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 또 말씀드린다면 한국 남해안 보게 되면은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깊은 만들이 있어요. 이 만 안쪽으로 지진의 일이 들어가게 되면은 빠지지가 않습니다. 물이 쌓입니다. 그래서 뭐 계산 결과 제가 해본 거 보게 되면은 뭐 6m 넘는 해일도 거기 들어가고요. 6m 넘네. 네. 이게. 와. 그러니까 이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은 몰라요. 사실상. 예. 예. 그렇지만 터지게 된다면 그 정도가 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재해를 얘기할 적이에요. 네네. 대부분 이제 재해학자들 얘기하는 분들이 확률을 이야기하지 말자. 결정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어떤가 영향만을 보자. 네.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역시도 한국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신경 써야 된다. 예.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 지진의 일에 대해서 한국이 뭐 어떻다?
구조물을 만든다 이것까지는 좀 너무 과다한 거죠. 네. 아 그래도 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는 해야 되니까 네. 우리나라 동해안 쪽은 지진 해일 대비가 어느 정도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겠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은 얼마나 대비가 되어 있는지는 네.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동해안에 지진해일이 오는 거는 일본에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대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준비의 대표적인 부분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기다 방파제를 만들거나 호환을 만든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왜? 그 발생 주기가 몇십 년 되고 몇백 년 되는 부분들을 위해서 호환을 뭔가 정비한다는 것 자체 경제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준비를 합니다. 네. 기상청이 일본 해안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은 쓰나미가 동반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예경보를 때려줍니다. 근데 일본에서 우리나라까지 건너오는 시간이 쓰나미 건너오는 시간이 1시간 반에서 2시간이거든요. 네. 그 사이에 오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경보를 듣고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2m 내지 3m의 지진해일이 옵니다라고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대피 명령을 주죠. 네, 네. 그래서 높은 곳으로 대피하는 이런 시스템을 활용을 합니다. 남해안, 서해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구조물을 뭐 준비하는 게 아니고 같은 시스템으로 그 경보 때려주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대피하는 이런 대피하고 안전 확보하는 이런 훈련 중심으로 지금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뭐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뭐 이렇게 쓰나미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는데 네. 저희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그 지진 해일, 네. 즉 쓰나미는 보통의 파도와는 다르다고 설명을 네. 들었습니다만 그 전파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네.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파 속도가 바다라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지진해일이 전파되는 속도는 수심이 깊을수록 빠르고요. 깊을수록 빠르고 예, 네. 얕으면 느려집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태평양 수심이 예를 들어서 4,000에서 5,000m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전파 속도가 시속 800km예요. 시속 800이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은 비행기네요, 비행기.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런 게 네. 그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는 게 뭐냐면 칠레가 남미 쪽이잖아요. 대지진이 발생해서 쓰나미가 태평양 건너서 일본에 오는 시간이 칠레에서 제트역의 길을 타고 일본에 오는 시간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예, 빨리 대비해서. 오고요. 네. 반면에 수심이 10m가 되면은 약 30m 초속 이렇게 나와요. 느려집니다. 느려지네요, 확실히. 네. 느려지긴 하는데 속도가 문제가 아니고 에너지가 크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네. 아니 언제나 쓰나미는 에너지가 큽니다. 네, 네. 에너지가 큰데 어느 정도 에너지냐면은 사람 무릎 높이 정도 되면 한 60cm, 70cm 되지 않습니까? 거기 쓰나미가 오는 그 사람이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휘둘려 나가 버려요. 그만큼 세군요. 네, 태풍이 왔을 때 바람의 영향이 있긴 하지만 6, 70cm 높이에 사람이 바다에 있다고 하고 휩쓸려 나가는 확률은 적거든요. 근데 쓰나미 같은 경우는 60cm가 넘으면은 치명적입니다. 그 정도로 파워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빨리 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빨리 들어와서 나한테 영향을 줄 적에 그만큼 빨리 대피하지 않으면 위험한 거죠. 네. 그게 주안점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얼른 뭐 연습 훈련이나 그렇게 대피소 네. 지정을 가서 빨리 피하는 게 네. 산책이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지진 해일이 발생했을 때 행동 요령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진 해일 위험이 있는 곳은 해안가일 텐데 네. 표지판을 잘 보고 지정된 네. 대피 장소 말씀하신 거 높은 곳 네. 빨리 가야겠네요. 네네. 이것도 사실은 염두에 두고 머릿속에 잘 정리하시기 위해서는 저는 항상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마음의 준비, 두 번째는 행동의 준비. 마음의 준비는 뭐냐면 남해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낼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거라고 딱 단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동해안 같은 경우는 진앙이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번에 미얀마에서 지진이 방콕에 영향을 미쳤듯이 일본 해안에서 터진 지진이 쓰나미로 동해안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네. 해안가에 가시면 언제든지 쓰나미가 온다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렇기 위해서 내가 해안에 있다 그러면은 여기 이 지점에서 대피소가 어딘가 네.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해안가 도로를 달리시게 되면 대피 못 들으실 수 있어요. 라디오 항상 들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전부 마음의 준비입니다. 네. 동해안에 간다 그러면은 상시 지진의 위험이라는 게 있다. 관광으로 하러 가셨겠지만 해수욕하러 가셨겠지만 염두에 두시는 마음의 준비 필요하고요. 네. 행동의 준비는 뭐냐? 지진의 일은 처오름 높이보다 높은 곳으로 가면 절대 안전합니다. 또 하나 방법은 처오름 높이만큼 있는 곳에 철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만들어진 건물 3층까지 올라가 계시면 또 안전하세요. 네. 근데 이제 철근 콘크리트 튼튼한 곳이어야 되죠. 예, 왜냐하면 에너지가 그렇죠. 있으니까. 강하기 때문에 네.
저는 꼭 반드시 튼튼한 건물에 3층 이상으로 대피하시는 것. 바닷가에서는 그렇고 제일 좋은 거는 내륙 안쪽으로 높은 산 위로 올라가시는 게 제일 좋죠. 특히 동해안은 경보 발령하고 나서 1시간 반, 1시간 넘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보를 들을 수 있느냐, 경보 듣고 또 바로 행동할 수 있느냐, 마음의 준비, 행동의 준비 두 개가 다 라디오 필요하다. 늘 네. 해안가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이호준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